수업 시작할게요.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고요. 오늘 주제가 뭐야?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개의 혁명을 배웠어. 첫 번째 어디? 영국. 영국 안에서 청교도와 명예혁명. 두 번째는 미국 혁명. 세 번째가 프랑스 혁명 배우는 겁니다. 청교도 혁명이 17세기 중반, 명예혁명이 17세기 후반, 그 다음에 미국 혁명이 18세기 중후반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또는 후반이라고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말. 그냥 시기순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혁명이 일어난 배경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배경부터. 우리가 배경부터 살펴보실 건데,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다양하겠지? 다양할 거야. 근데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 뭔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도의 모순. 그래서 어떤 모순이냐 하면 신분제에서 오는 모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제. 구제도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제도를 이야기해요. 자, 신분제가 있어. 이 당시에는.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 신분제 없어? 있어요! 넌 뭐야? 나는 평민인데 넌 뭐야? 양반이야? 우리나라에 있어요, 신분제가? 없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있었단 말이야. 몇 개 정도 있을까, 신분이? 3개? 너무 적은 거 아니야, 3개는? 5개? 6개? 4개? 4개?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있고요. 이 신분이 있고요. 3신분이 있어. 이 신분이 뭘까? 양반 아니고요. 성직자. 이 신분은 귀족이야. 3신분은요? 평민이 되겠죠. 이렇게 3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구 비율과 이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인구 비율부터 한번 봅시다. 이 신분과 이 신분은 합쳐서 몇 명 정도 있으면 될까? 비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 몇 프로? 2%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죠? 적게 있어야 특권을 누리는 거니까 2%가 되겠죠. 3신분은? 그렇죠. 남은 98%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 소유. 얼만큼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약 35% 정도. 3신분에서는요, 나머지 65%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지. 세금은 어때? 이 신분과 이 신분은 세금이 면세야. 면세 내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납부를 하셔야죠. 이거 표를 정리하면 적은 수의 특권층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안 낸다라는 거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의 비율이 비율로 따지면 적게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귀족층이 거의 모든 높은 고위 관직들을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분제의 모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제도의 모순.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3신분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빠요. 쟤가 돈이 더 많은데 쟤는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 나는 재산 가진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돼.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게 첫 번째 모순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 계급이 형성됩니다.
시민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상공업이 발달해요. 상공업이 발달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뭐라 그랬지 내가? 그치, 농업이 발달하고요. 농업 생산량이 충분히 나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줘야 된다고. 즉, 이 당시에 농업이 충분히 발달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해. 상공업이 발달해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 자,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요. 한 달에 한 번 뭘 받지? 월급을 받아. 그럼 나는 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니요. 부자 될 수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근데 뻔하잖아. 내가 받는 월급 뻔하잖아요. 뻔하고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받을 돈도 계산이 가능하잖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더 수업 열심히 한다고 돈 더 줍니까? 아니요. 아니죠. 내가 그럼 수업 대충 한다고 돈 덜 줍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뻔하게 그냥 그런 경제 생활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난 부자 될 수 있어? 아니요. 없다고는 하지 말아줘. 있어요.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해줘.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뭘 하면 되니까? 뭘 하면 돼? 그렇지, 투자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학교 앞에다가 국밥집을 하나 차려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장사가 엄청 잘 돼.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소모리 국밥집 아시죠? 네. 그 집보다 장사 더 잘 돼. 나 이제 뭐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즉, 농사 짓고 살면 뻔하지 뻔한 거야. 근데 이 상공업의 발달을 하면서 그곳에 종사하는 부자들이 나타나요. 좀 돈 좀 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이 사람들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계몽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몽이 뭐야? 몽. 그지? 어둡다라는 뜻이야. 즉 어둡고 여러분들이 무지몽매하다라는 말처럼 내가 아는 게 없고요. 무식하고요. 머릿속에 어둠으로 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를 깨워주는, 일깨워주는 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쓰는데 여기서 영어 시간 아니까 간단히 하면 앞에 접두사로 en이 붙으면 make,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즉 빛을 넣어준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너네 머리에다가 어둡고 무지몽매한 니네 머리에다 뭘 넣어준다고? 빛을 넣어준다고. 그게 계몽사상이야.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이성을 강조해. 즉 신성이 아니라 여기 상세에는 지금 성직자가 더 일신분인 거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인데 신의 뜻이 그런 것보다 이성을, 즉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게 계몽사상이야. 돈 좀 있고요. 배울 만큼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또 뭘 쓴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 혁명이 발생하면서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게 돼요.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 그지? 우리는 뭐지? 야, 우리가 돈 다 내고 있는데 쟤네 보니까 평등하네? 인권을 존중받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는 게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전개로 갑니다. 두 번째 전개. 자,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냐면 일단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 미국 혁명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아, 저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나라가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면 이 프랑스에는 다른 면에서 영향을 미쳤어. 전쟁을 통해서 미국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미국을 도와준 나라가 어디지? 프랑스잖아. 전쟁을 도와주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제 돈이 좀 부족해진 거야. 돈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즉 재정 상태가 악화가 돼요. 재정이 악화되니까 돈을 거두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좀 내세요 라고 3부회를 불러드려요. 이 3부회가 뭐냐면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이 있는 의회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화가 많이 난 사람들 누구니? 30분들이 화가 많이 나고 왔어요. 화가 많이 나서 돈을 순순히 낼까? 안 돼요. 야, 이 신분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신분도 100명의 대표가 있고요. 이 신분도 100명, 30분도 100명인데 야, 우리가 수가 훨씬 많은데 우리 수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100명인데 야, 100명, 200명으로 늘려줘 라고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들어줍니까? 아니요.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근데 바뀌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당 투표가 아니었어. 인원당 투표하는 게 아니라 신분별 투표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투표할 수도 있겠지만 반별로 대표를 뽑아서 또는 반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반이 지금 29명 정도 돼요. 한 반에. 근데 남자반은 26명 정도지. 그러면 여러분들 인원당 투표하면 누가 더 유리해? 여자반이 더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반당 투표하게 되면 남자반 수가 적은데도 한 표, 니네도 한 표가 되는 거야. 즉, 한 반에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 투표구는 몇 권? 한 개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셔요? 즉, A의 수를 2배로 늘려주든 3배로 늘려주든 200배로 늘려주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뭐를 만들게 되냐? 뛰쳐나가서 국민의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3부회를 탈퇴하고요. 이 30분 친구들이 나가서 국민의회라는 걸 만드는데 어디서 선언을 하냐면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의 선언.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하게 돼요. 무슨 내용을 선언하냐면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즉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겠다라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테니스 코트에서 모였을까? 그렇죠. 그렇죠. 다 막아버렸어, 공간을.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막아버려서 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제 테니스 코트에 선언을 했어요.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왕이 이 친구들을 가만히 놔둘까? 아니요. 아니지. 압박을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화가 어때? 나죠. 그럼 어디를 습격하면 돼? 공전. 그렇지. 근데 궁전 너무 세잖아. 자, 봐봐. 내가 여러분들 화나게 했어. 내가 여러분들 화나게 했단 말이야. 아까 만우절 장난인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만우절 하면서 소리 치렀어. 같이 받아쳐주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 나쁘지?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 때려! 제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 항현실로 도망갔어.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습격하고 싶어? 항현실. 당장 뛰쳐올 기세인데. 항현실로 이제 여러분들 나를 습격해 와야겠죠. 그럼 왕국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이제 감옥을 습격합니다.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해요. 왜 감옥을 습격했을까? 일단 무기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반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한 친구들도 있어. 감옥에는 뭔가 범죄자들, 강력한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을 풀어주면 우리 팀이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 바스티오 감옥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때 루이 16세가 왕인데 루이 16세의 말을 안 듣는 친구들 또는 루이 16세의 정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친구들을 다 이쪽에다 가둬두는 아주 삼엄한 감옥이야. 그래서 그 감옥에 습격을 해서요. 무기도 얻어내고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었단 말이야. 감옥에 삼엄한데 이곳을 습격해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성공을 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게 되네? 라고 하면서 혁명이 전국화가 돼요. 혁명이 전국화되는 이 사건이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즉 인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왕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왔어. 짜증나요.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2학년실 앞으로 왔어요. 난 어떤 생각이 들지? 위협이 느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교복으로 갈아입고요. 쓱 조용히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날 딱 붙잡더니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어때? 나 도망가려다가 잡혔어. 어때? 그렇지, 화가 나.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즉 도망가려다가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야. 루이 16세가 도망가려다가
다 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다 다 펴. 기분이 어때? 이 왕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죽여요. 그렇지. 죽일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살려는 두자라는 있습니다. 근데 왕을 죽인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 살려는 드릴게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도망가려다 잡힌 왕 대우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신의 뜻이 아니야. 내려와.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게 되고요. 이제 왕이 모든 걸 하던 시대가 갔어. 이제 뭐가 필요하지? 새로운 왕 말고 머리가 필요하지. 그 의사결정하는 게 뭐라 불러 우리는? 의회. 새로운 의회가 필요하잖아.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의회의 의원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지? 그 투표를 뽑아야지. 그래서 선거권을 주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고 제한 선거야. 뭘로 제한을 할까? 재산. 그렇지. 재산으로 제한합니다. 재산은 제한 선거를 해. 합리적이야 이게? 아니요. 여러분들 근데 2분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매우 합리적이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 점심이 조금 아쉬울 거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점심을 갖다 여러분 다 사드릴게요. 대신 메뉴는 내가 고를 거야. 왜? 왜 내가 골라? 내가 사는 거니까 내 돈으로. 그래서 혹시 회 못 먹는 친구 있나? 나 이거? 있겠죠. 근데 나 오늘 회를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점심 때. 와, 진짜 이기적이다. 근데 누구 돈으로 가? 싫으면 빠지세요. 돈 안 내는데 의사결정권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근데 알고 보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내야 돼. 근데 내가 가재. 어때? 수긍해? 아니요. 그렇지. 눈 커진 거 봤어요 방금. 절대 수긍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즉 돈에 따라서 돈 많이 낸 사람들은 의견 내라. 돈 없으면 빠져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당시 논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합리적이야? 네. 나름 합리적이 방금 여러분들 납득했잖아. 돈 없으면 빠져 있으라며. 근데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제한 선거를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구민의회에서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입법 의회로 구성이 되죠. 입법 의회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 반 담임이야 만약에.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못살게 굴었더니 여러분들의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 그러면 이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옆반 담임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가만히 놔둘까? 도와줘 안 도와줘 나를 도와주겠지. 왜? 이 혁명의 기운이 자기 반에도 감당이 안 되게끔 흘러 들어오면 어때?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옆반 담임선생님도 도와주러 올 거란 말이야. 즉 프랑스에서 이런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의 왕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니?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애들도 혁명을 일으키겠네? 문제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 내에 조금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이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의 고향이야. 엄마가 여왕이야. 내 딸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겠어? 아니요. 도와주러 오겠지. 그러니까 압박을 넣으니까 이 입법에 프랑스가 이 친구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옆반 담임선생님이 여러분들 조금 진정시키려고 압박을 넣으니까 옆반 선생님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이센은 현재 독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선전포고를 했는데 맨날 전쟁하고 맨날 패전을 하고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왕궁을 습격하고요. 왕도 끄집어내고 입법에도 끝내고 새로운 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된죠.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는 국민공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수립해요.
이때 공화정에서 이때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급진적인 친구야. 한 번에 확 바꾸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왕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지. 왕 끄집어 내렸잖아. 루이 16세가 필요가 없어져. 뭐 어떻게 해? 그지. 루이 16세 이제 필요 없으니까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공포정치를 펴. 공포정치가 뭘까? 겁을 줘서 통치를 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이게 필기를 안 하고 있어. 갑자기 내가 가가지고 노트를 봐봐 던지면서 뺨을 팍 때려. 그럼 다음 시간부터 필기를 열심히 하겠지. 근데 너 옆에 떡 친구한테 가는데 노트를 내가 딱 뺏어와요. 이게 글씨 하면서 얼굴에 던져버려. 그리고 뺨을 탁 때려. 그럼 이제 다음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 무슨 행동을 할까? 아, 그죠. 그게 맞죠. 노트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공포정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반대파를 죽였냐면 그냥 목 자르는 기계가 나올 정도로 단두대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가만히 참아 안 참아 사람들이? 안 참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로베스피에르를 습격해 갖고 또 죽여버려. 어쨌든 이거 잠깐 이따 얘기하고요. 이제 공화정이 수립이 됐네. 뭐가 필요해? 왕도 없어 이제. 대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우두머리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의회가 필요해.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새롭게 선거권을 이제 주게 되죠. 이때는 보통 선거를 줍니다. 의회일 때 보통 선거. 여기서에서 넘어오는 게 포인트죠. 제한 선거인데 이제 보통 선거야.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또 아니야. 누구에게만? 이제 성인 남성에게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국민공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공포조치를 폈던 로베스피에르 아까 어떻게 된다고? 습격받아 죽어. 그래서 새로운 이제 다시 다른 게 튀어나옵니다. 총통 정부라고. 아, 잘못 적었네요. 총재 정부입니다. 총재 정부. 총재 정부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하나의 포인트 마시면 됩니다. 한 놈한테 권력이 몰아졌더니 문제가 좀 생기네. 어떻게 하면 돼? 나눕니다. 5명의 총재로. 여러분들 이제 혁명 선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담임이 하나니까 우리 좀 많이 귀찮게 하네. 우리 너무 귀찮게 하네. 그래서 담임을 5으로 늘리는 거야. 잘 될까? 아니지. 그래서 5명의 총재가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통령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통령 정부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나폴레옹의 쿠데타.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여론은 어땠을까? 좋아. 좋다고요. 왜 좋냐 하면 이 나폴레옹은 전쟁의 신이야, 신. 프랑스가 지금 맨날 두드러 맞고 패전만 거듭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고요. 외국에 나가서 대외 전쟁에 나가서 매번 승리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정부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립은행도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교육과정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국민교육제도. 난 법전도 하나 만들어요. 무슨 법전? 그죠, 나폴레옹 법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가고요. 나폴레옹이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나 황제 시켜주면 안 돼? 라고 물어봐요. 시켜줘? 네.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황제에 등극하게 되고요. 여기
뒤로는 이제 제정, 다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아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다 나서 이제 황제의 어른 나폴레옹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요. 유럽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데 한 나라가 남아. 그치, 영국이 남죠. 이 섬나라 영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 섬나라 영국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이 대륙 봉쇄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국과 누구도 거래하지 말아라. 즉 영국을 왕따시키고 말려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어. 근데 이 황제 나폴레옹의 말을 어기고 한 나라가 자꾸 영국이랑 교육을 해. 누구? 그지, 러시아가 교육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황제 나폴레옹은 화가 나고요. 러시아를 떼찌 해주러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지만 원정에 실패하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유럽 여러 연합 국가들이 프랑스를 치면서 나폴레옹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라는 게 끝입니다. 오케이? 이 나폴레옹 끝은 났지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정복전쟁을 다니면서 퍼뜨렸던 개념들 또는 사상들이 있어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주의로 끝나는 거는 뭐뭐 이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고요. 이 주의로 끝나는 것은 무엇을 가장 중시한다, 그 사상을 중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민족주의는 뭘까? 일단 민족을 우선시하겠지.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야. 민족에 대한 애착심. 자, 봐봐. 근데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봐? 우리 민족이야? 같은 민족이야? 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야, 근대.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무슨 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시대 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가 이 당시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또는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우리 민족도 하나의 나라를 갖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민족, 일국가 이런 식의 사상이 퍼지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이라든지 또는 나중으로 좀 더 흘러가면 1차 세계대전도 이런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터지게 됩니다. 이 민족주의를 단 100년 정도 있다가 누가 이용을 하냐 하면 히틀러가 이용을 해요. 히틀러가 가장 우월한 민족은 누구? 그지, 게르만 민족. 아르야인의 후손인 우리 게르만 민족이고요. 가장 열등한 민족이 어디?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 말살, 인종 청소에 이제 이용하게도 됐다라는 거지. 알아두시고요. 자유주의는 자유를 가장 중시하겠죠. 무엇에 대한 자유냐 하면 억압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격이라든지 자유로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유, 너의 자유, 나의 자유가 있어. 이 자유가 충돌할 수도 있겠지. 네. 그것들을 방지하는 게 뭐야? 법이죠, 법. 자유주의자들은 법을 강조할까? 법을 강조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또 강조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발단부터 해가지고 통영정부까지 왔는데 이 시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죠?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즉 이 3부의 소집에서부터 이 나폴레옹의 쿠데타까지 딱 10년간의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